턴제 SRPG라는 장르는 1990년에서 2000년대에 폭발적으로 유행했었는데 장르적으로는 이 시기에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로 등장한 SRPG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장르의 대표작인 슈퍼로봇 대전이나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 역시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한때 인기를 끌던 턴제 SRPG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명맥이 끊어졌고 이제 메이저한 게임 제작사들은 SRPG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제작에 RPG급으로 수고가 많이 드는 반면 매출은 그 정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장르를 좋아하는 코어한 팬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이제 그들은 직접 자신들이 꿈꾸던 게임을 만들기에 이르게 되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댄싱 드래곤 게임즈에서 개발한 정통 SRPG 인디게임 심포니 오브 워, 더 네피림 사가입니다. 심포니 오브 워는 과거에 랑그리사나 파랜드 사가 같은 턴제 SRPG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보일 만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신 90년대에 흥행했던 다양한 게임들의 요소를 오머주한 게임으로서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파이어 엠블렘이나 파랜드 사가 같은 턴제 SRPG를, 부대 구성은 전설의 오거 배틀의 시스템을 참고했죠. 리더 유닛의 통솔력 수치에 따라 한 부대에 편성된 유닛을 늘려나갈 수 있으며 최대 9명의 유닛으로 하나의 부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설의 오거 배틀에서는 한 부대에 5명까지, 대형 유닛은 2명으로 취급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통솔력이라는 개념으로 편의성을 늘린 셈이죠. 그래서 게임 후반으로 접어들면 적과 아군이 200명가량의 유닛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며 이 많은 인원들을 육성 및 관리하게 됩니다. 덕분에 SRPG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많은 유닛들을 육성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가격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게임이죠. 게임의 스토리는 파이어 엠블렘에서 모티브를 따온 느낌이며 현재 기준으로 꽤나 정석적인 왕도의 스토리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데어 랑그리서처럼 분기가 존재하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다회차를 노리고 제작된 게임은 아니지만 DLC를 구매했을 때 뉴게임 플러스 요소가 존재한다거나 파이어 엠블렘처럼 각 캐릭터 간에 지원이 존재해서 다회차 플레이의 가치도 있는 편이죠. 주인공의 성별은 여러분이 게임을 시작할 때 정할 수 있으며 초기 캐릭터 메이킹을 통해서 주인공의 능력치를 약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무기 간의 상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격 유형이 물리, 화기, 마법의 3가지 속성으로 나뉘어 있으며 덕분에 한 가지 유형의 클래스에 육성을 올인하게 되면 게임 후반부에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되는 식으로 짜여 있고요. 이 게임은 1인 개발자가 단연간 개발한 게임으로서 유니티 같은 전문 게임 엔진이 아니라 통칭 RPG 찌꾸르 또는 RPG 메이커라고 불리는 게임 제작 지원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으며 덕분에 게임 내에 사용되는 계산식은 전적으로 이 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의 시스템이 꽤나 원시적이며 이런 제한된 환경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개발자가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죠. 이 게임에게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점은 SRPG라는 장르가 그런 환경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는 건데요. RPG 메이커 툴로 제작된 만큼 겉보기에 화려한 요소들은 별로 없지만 최대한 게임의 내실을 충실히 갖춘 재미 원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백미는 클래식한 턴제 SRPG 팬들이 환호할 만한 적절한 난이도에 더해 육성 요소를 골고루 갖춘 게임이라는 겁니다. 전설의 오거 배틀이나 택틱스 오거 같은 게임들을 즐기셨던 분들은 어떤 유닛이 그리고 어떤 클래스가 강력하고 쓰기 편한지 잘 알지만 게임 내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클래스들을 한 번씩 키워보는 그런 맛에 회차 요소도 없는 게임을 여러 번 클리어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심포니 오브 워 역시 절묘하게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적과 치고받아야 하는 전략성과 캐릭터의 육성이 굉장히 재미있는 편입니다. 이런 턴제 SRPG에서 을에 등장하는 플레이어의 도우미, 그러니까 강력한 네임드 캐릭터가 몇몇 존재하지만 최고 난이도에서는 이런 캐릭터들만으로는 클리어할 수 없고 그들을 보조할 범용 캐릭터와 적절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제작하는 대부분의 게임들에서 전략성이라는 요소보다는 캐릭터의 매력을 앞세운 캐릭터 게임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임성이 잘 갖춰진 인디게임이 등장했다는 건 꽤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전략성 파트에서 제작자가 신경 쓴 요소들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SRPG의 고난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히 적의 능력치를 높이는 것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유닛들의 구성과 배치, 숫자, 그리고 진영을 잘 활용한 구성이 흥미로운데요. 이런 요소들은 과거에 발매되었던 고난이도 게임인 파이어 엠블렘 트라키아 776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요소라 개인적으로 꽤나 감탄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제작되는 게임들을 보면 고난이도라는 게 단순히 적의 능력치만 뻥튀기 시켜놓은 고민 없는 구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 게임 역시 고난이도에서 적들의 능력치가 상향 조정되긴 하지만 게임 밸런스에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 유형과 장갑 유형에 따른 매복 능력을 적절히 살릴 수 있는 등의 전략적인 요소도 많아 전투 파트가 상당히 재미있죠. 거기에 저렴한 가격 덕분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1, 2주 정도 재밌게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명작으로 구분될 만큼 굉장한 게임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건 좀 약간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게임은 RPG 메이커의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식이 옛날 방식이고, 이런 게임들에서 의뢰 찾아볼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여러 유닛을 골고루 키우는 것보다 주력 부대를 몇 개 선정해서 경험치와 아이템을 몰빵해주면 대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죠. 먼저 언급했듯 이 게임은 분기가 없는 일자형 진행이고, 경험할 수 있는 스테이지 숫자도 제한이 있으며, 당연하지만 등장하는 적의 숫자와 얻을 수 있는 경험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회차에서 육성할 수 있는 캐릭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게임을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한정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 해답은 소수 정예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DLC로 추가되는 루나틱 난이도의 경우 이전 난이도에 비해서 부대의 편성 코스트가 기존보다 더 올라가서 부대의 인원이 충원되는 속도가 더뎌지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소수 정예 멤버의 레벨을 올리는 걸로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난이도를 높게 설정했을 경우 소수 정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게임이 단조로워지며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전투 파트가 게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버튼 노가다 작업으로 바뀌는 것을 체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게임 내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에게는 속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게임에서 속성에 따른 상성관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속성에 따라서 캐릭터의 기초 능력치에 보정을 주게 되는데, 물은 체력과 마력을 올리는 대신 힘과 재주를 하락시키고, 번개는 체력과 충성심이 낮아지는 대신 힘과 재주가 오르는 식으로 특정 스탯들에 추가치를 주는 식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게임은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로 전직하는데 특정 능력치가 일정 수치 이상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계열은 재주가 일정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접계 클래스는 힘이 일정 수치 이상이 되어야 하는 식인데요. 그러니 힘이 필요한 유닛들은 일괄적으로 힘을 올려주는 흑 속성의 캐릭터를 고용하거나 속성을 바꿔서 빠른 전직을 하는 게 일반적이며, 검사는 재주가 높아야 빠르게 전직을 할 수 있으니 초반에는 번개 속성으로 통일되는 등 사실상 속성은 특정 스탯을 올리는 용도로 그칩니다. 아마 이 부분은 RPG 메이커라는 툴이 그런 복잡한 기능까지 구현하지 않는다는 엔진의 한계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개발 환경의 한계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를 좀 더 적절한 시스템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해보자면 심포니 오브 워라는 게임의 단점은 이 게임이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인디게임이라는 겁니다. SRPG라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이라는 요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이 꽤 많이 계실 텐데, 전투 시에 보게 되는 도트 그래픽의 퀄리티는 대단히 높은 편이나 캐릭터의 일러스트는 개인적으로 꽤나 불호에 가까웠거든요. 또한 한국어 번역을 지원하는 게임이지만 번역 퀄리티가 썩 높다고 볼 수는 없어서 스토리를 읽다 보면 꽤나 어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긴 하나 어디까지나 이 게임의 가격 대비 그렇다는 것이고, 더블 A급 게임들을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서로 다른 예산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본작과 비슷하게 전설의 오고 배틀의 요소를 차용한
유니콘 오버로드와 비교해봤을 때 그래픽과 사운드, 보이스 등 여러가지 면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두 게임은 가격차가 꽤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심포니 오브 원은 대단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지만 좀 더 나아진 다음 게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두에서 언급했듯 SRPG라는 장르는 사실상 1990년대에 이미 완성되었고 새로운 요소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그런 새로운 요소들을 추구하면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 일이죠. 심포니 오브 워, 더 네피림 사가는 개발자가 한 명이라는 점에 더해 RPG 메이커라는 구식 툴을 사용했다는 제한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략과 육성, 그리고 재미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는 SRPG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게임입니다. 게임 내에서 사용된 시스템들이 이 게임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류의 게임들을 재미있게 즐겼던 사람이라면 이 요소는 어느 게임에서 차용했구나 하고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게 하나의 게임 안에 적절히 융화시켰다는 점도 훌륭하고요. SRPG 게임을 좋아하는데 할만한 게임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께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과거의 향수에 젖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 리뷰를 마칩니다. 오늘의 인디게임 리뷰 심포니 오브 워, 더 네피림 사가였습니다.